서유럽 여행기 3위 제형 313789 2024-4-28일 서유럽 렌트카 여행 7카를 수루해 시내 산책. 어제 저녁 와인을 서너 잔 들이키고 잠이 들었다. 어제 고생한 일이 꿈만 같다. 그러나 아직 일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다. 교체 렌트카를 배정받아야 한다. 새벽 4시가 되어 잠이 깼다. 어제 못 찾았던 렌트카 사무실을 다시 구글맵으로 검색하였다. 그런데 이럴 수가. 오늘은 일요일이라 휴무란다. 이러다가 여기서 하루를 더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어제 컨택을 하였던 렌트카 비상대책팀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7시가 넘어 수신 확인을 위해 전화를 했더니 여자 직원이 전화를 받아 조치를 취해주겠다며 결과를 메일로 보낼 테니 기다려달라고 한다.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곧 호텔 체크아웃 시간인데 마냥 기다려야 하나. 참다 못해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여자가 받는다. 그런데 이런 황당할 때가. 이 여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 새벽에 통화한 여자를 바꾸어 달랬더니 퇴근했다고 한다. 다시 서툰 영어로 떠듬떠듬 설명을 했다. 잠시 기다리면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30분쯤 지나 이메일이 왔는데 슈투트스타트 공항에 가서 차를 인수하란다. 슈투트스타트는 이곳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내일 갈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 많은 짐을 들고 그곳까지.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오늘 하루 이곳에서 더 묵고 월요일 아곤 렌트카 매장에서 차를 픽업하기로 했다. 정말 이 사람들 일 처리하는 것 보면 분통이 터진다. 화를 내보았자 나만 손해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건 느긋하게 이 도시 카를스루에를 즐기기로 했다. 카를스루에는 인구 30만으로 제법 큰 도시이다. 인구로만 본다면 15만의 하이델베르크 이베이다. 렌트카 회사와 신경일을 하다 보니 시간은 벌써 12시가 지났다. 어제 일이 떠오른다. 프랑스부르크 총영사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고속도로에서 밤을 새울 뻔했다. 홍지의 실무관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주었다. 목소리로는 젊은 여성인 것 같다. 그녀의 친절에 감사드린다. 좋은 외교관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이곳 카를스루에는 유서 깊은 도시라 한다. 7년 전쟁 때는 이곳에서 프로이센 군과 프랑스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 나는 지금까지 7년 전쟁은 독일의 동부에서 주로 벌어졌고 프랑스는 프로이센을 지원한 것으로만 알았는데 잘못된 것이었나. 그렇지만 챗GPT도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기 마냥 믿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는 왕궁 SCHLOS SPLATG 유명하다고 한다. 호텔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산책 겸 걸어가기로 했다. 참 조용하고 고즈넉한 도시이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길에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호텔을 나서면 바로 여기 있고 역을 지나면 아주 큰 공원이 나온다. 유료 공원인데 입장료를 물으니 1인당 15유로란다. 그냥 공원 담장 따라 걷기로 했다. 독일의 집들은 대개가 세로가 긴 직육면체 건물에 뾰족한 삼각형의 지붕을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긴 오각형 모습을 하고 있다. 거리를 걸으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과 함께 나와 자전거를 타는 가족도 많다. 도로에는 노면 전차가 많이 다닌다. 현대식 트램도 있지만 100년 전 스타일의 땡땡이 전차도 있다. 참 한가로운 풍경이다. 도시 숲도 잘 가꾸어져 있다. 마치 거리와 건물들이 숲에 파묻힌 느낌이다. 우리나라 스타일의 아파트는 한 채도 보이지 않는다. 기차역에서 큰 도로를 따라 직진하면 왕궁이 나오지만 도시를 즐기기 위해 지그재그 길로 걸었다. 걷다가 피곤하면 벤치나 건물 계단에 앉아 쉰다. 강행군의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느긋한 여유도 좋다. 느적느적 걷는 사이 어느새 왕궁에 도착했다.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 건너 퍼진 V 형태의 건물이 보이는데 바로 왕궁이다. 생각보다 상당히 큰 건물이다. 잔디 위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거나 누워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 왕궁 건물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왕궁 구경을 마치고 잠시 잔디밭에 앉았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독일은 지금도 담배에 상당히 관대한 듯하다. 이곳저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왕궁으로 올 때는 왕궁 앞 도로에 사람들이 조금 붐비는가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로 푹적거린다. 무슨 축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분위기에 우리 부부도 덩달아 흥이 난다. 식당 앞 공터에는 의자와 탁자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도 그곳에 앉아 닭고기 튀김국수로 점심을 먹었다. 독일에 온 이후 첫 외식이었다. 함께 마신 맥주도 일품이었다. 사람들은 노천 식탁에 앉아 거침없이 담배를 피운다. 점심을 먹고 사람 구경을 하다가 숙소로 걸어왔다. 도시 중간중간에 고색창현황 석조 건물들이 섞여 있다. 그 중에는 한국은행과 아주 닮은 건물도 보였다. 여간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4개 사들고 호텔로 들어왔다. 오후 5시 한국에는 새벽 3시다. 평소 내가 잠드는 시간이다. 내일은 렌트카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은 일찍 자자. 2024-4-29 월 서유럽 렌트카 여행팔 슈투트그라트에서 대중교통 체험. 렌트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 서둘러야겠다.
6시가 좀 넘어 해츠 사무실이 있다는 카를스루해 역으로 향했다. 역으로 가는 도중에 계속 렌트카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계속 자동응답음만 나오고 사람이 받지는 않는다. 이번 건으로 전화를 수십 통은 했다. 돌아가면 국제전화요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 여간에 SIXT 렌트카 사무실이 보인다. 직원이 한 사람 앉아있다. 들어가서 해츠 렌트카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여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해츠 사무실을 알려준다. 여기서 약 3km 떨어진 곳이다. 그 사무실은 8시부터 영업 시작이다. 시간도 충분하고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꼴찌 아파 걸어가기로 했다. 렌트카 사무실로 가는 길은 도시 숲길이다. 아침에 시원한 공기가 향기롭다. 기분 좋은 길을 40분 남짓 걸어가니 해츠 렌트카 사무실이 나온다. 넓은 주차장 한편에 사무실이 있다. 들어가서 내 이름을 말하니 교체 차량을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저번에는 파란색의 차였으나 이번에는 빨간색이다. 카를스루의 역 앞에 사무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곳엔 해츠 사무실이 없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다. 새로 픽업한 차를 확인하니 이번엔 디젤이라 한다. 연료 탱크 뚜껑을 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자동차 키를 꽂아서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겨우 연다. 다음에 주유할 때 과연 내가 제대로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전 10시가 넘어 카를스루해를 출발했다. 오늘 숙박지인 슈투트그라트는 여기서 70km 남짓이다. 카를스루해에서 이틀을 허비하는 바람에 여행 초반 계획이 완전 헝클어졌다. 검은 숲을 체험할 수 있는 프라이부르크와 빌링겐슈베닝겐을 건너뛰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호헨졸렌성까지 못 보게 되었다. 검은 숲은 꼭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고 슈투트그라트 시내 관광을 하기로 했다. 슈투트가르트는 산업 도시로서 자동차의 도시이다. 벤츠, BMW, 포르쉐의 본사나 제조 공장이 이곳에 있다고 한다. 벤츠와 포르쉐는 이곳에 박물관을 두고 있다. 벤츠 박물관은 입장료가 16유로, 포르쉐는 9유로라 한다. 20년 전 도요타 자동차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긴 무료였던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은 너무하다. 나는 자동차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 웬만한 차는 봐봤자 무슨 차인지도 모른다. 아는 차라곤 제네시스, 그랜저, 소나타, K7, K5, SM 시리즈 정도이다. SUV는 거의 모른다. 그런데 이제 돌반된 외손자가 차를 너무 좋아한다. 손자 기념품 장난감이나 살까 하고 그래도 입장료가 싼 포르쉐 박물관으로 갔다. 호텔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걸어갔다. 박물관의 규모가 엄청나다. 예술적으로 건축된 큰 빌딩 전체가 박물관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휴장일이란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 슈투트그라트 왕궁으로 가기로 했다. 시내엔 주차가 힘들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다. 구글맵으로 확인하니 S6라는 차를 타면 한 번에 간다고 한다. 길 가는 사람에게 버스 주차장이 어디냐고 물었다. 내가 내민 휴대폰의 지도를 보더니 S는 기차를 의미한다고 하며 근처에 있는 기차역을 가르쳐준다. 기차역으로 갔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야 할지 알 수 없다. 또 물어서 방향을 알았다. 이젠 표를 끊어야 한다. 티켓 발매기에 가니 화면이 햇빛을 받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겨우 햇빛을 가리고 화면을 보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여간의 모든 표기는 물론 티켓 발매기도 독일어뿐이다. 할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행선지를 입력하면 요금이 표시되고 그 금액만큼 돈을 넣으면 된다. 사정거장 7km 가는데 3.1유로, 거의 5,000원에 가깝다. 역 표기도 상당히 불친절하다. 우리 지하철이나 철도는 당역뿐만 아니라 전후의 역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긴 달랑 현재 역뿐이다. 구글맵이 사정거장이라 했으니 정거장 수를 세어 제대로 내렸다. 10분쯤 걸으니 왕궁이 나온다. 어제 가본 카를스루의 왕궁과 비슷하게 가운데 큰 연못이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고 이곳을 지나면 왕궁이다. 왕궁은 정원을 감싸듯 정원을 향해 오목한칸 케이브 모습이다. 왕궁은 10세기에 처음 건축되었는데 18세기에 재건축되었고 이후 리모델링 및 수시적인 증축,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궁전의 기본적인 모습은 18세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왕궁 건물은 그다지 감동을 주지 않는다. 평범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원이 멋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화렵수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다. 정원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조삭상들이 서 있다. 왕궁 건물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고풍스러운 큰 석조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구글렌즈로 확인하니 17세기에 지어진 오페라 극장이라 한다. 왕궁보다 오히려 오페라 극장이 멋있다. 돌아가는 길에 집사람이 외식을 하자고 한다. 매일 먹는 빵이 질린다는 것이다. 그러자고 하면서 식당을 찾는데 동방마트란 간판을 단 큰 마트가 보인다. 꽤 넓은 매장인데 지하가 식료품 매장이다. 중국 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둘러보다 보니 한국 식품이 보인다. 라면 10봉지를 샀다. 약 3만원. 호텔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오는 동안 나한테 그렇게나 천대를 받았던 남비가 활약할 기회가 왔다. 돌아오는 길에 이번엔 내가 직접 표를 사보기로 했다. 역 한쪽 면에 기계들이 줄지어 있는데
여긴 카드만 되는 것 같다. 일단 카드를 꽂았는데 기계에 반응이 없다. 화면을 바라보니 영어 표기도 된다고 한다. 영어를 선택해 누르고 보니 이 기계는 은행의 현금인 출기이다. 다시 티켓 발매기를 찾았다. 내가 내려야 할 영명을 입력하니 금액이 표시되고 그 금액만큼 돈을 넣으니 표가 나온다. 물어물어 내가 타야 할 홈을 찾아 내려갔다. 열차가 한 대 정차해 있는데 사람들이 탈 생각을 않는다. 무슨 일인가 하고 관찰하니 마치 우리의 기차역처럼 여러 노선의 열차가 하나의 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략 78개의 노선이 이 홈을 이용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자신이 탈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타야 할 SU가 곧 도착해 무사히 숙소로 돌아왔다. 이제는 독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호텔에 도착한 후 집사람이 물이 부족하다며 사오라고 한다. 근처 마트를 검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해 나오려 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셔터가 내려져 있다. 아무리 해도 셔터를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할 수 없이 리셉션에 가서 물어보려 차에서 내리는데 그때 들어오는 차가 있어 셔터가 올라간다. 그 틈을 노려 빠져나왔다. 집사람이 우유와 요구르트 물을 사오라 했다. 그런데 요구르트 용기와 비슷한 포장의 상품이 너무 많다. 하나를 집어 옆 사람에게 이게 요구르트냐고 물으니 아니라면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요구르트를 살 수 있었다. 다음은 우유를 사야 한다. 여기서는 우유를 대부분 1리터짜리 팩 용기로 파는 것 같다. 이젠 우유가 독일어로 밀치라는 건 안다. 우유팩이 진열된 곳으로 같이 부려는데 포장에 나트 밀치라고 쓰여 있다. 또 그 옆에 있는 건 노밀치라고 쓰여 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표시가 없는 팩을 하나 집어들고 옆에 있는 아줌마에게 이게 밀크냐고 물으니 맞다고 한다. 다음은 물이다. 한쪽 코너에 물이 잔뜩 쌓여 있다. 그런데 위쪽에 보니 WASS이라고 크게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청색과 녹색 액체가 담겨있는 페트병들이 있다. 꼭 우리나라의 자동차 워셔액처럼 보인다. 발음도 비슷하다. 왜 워셔액을 이렇게 쌓아놓았지? 머리를 갸웃거리며 다음으로 갔다. 이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페트병이다. 위에 뭐라고 쓰여있다. 팝학으로 번역을 해보았다. 천연에서 온이라는 뜻이다. 이건 물이 맞을 거라 생각하고 집어들었다. 나오면서 캐시어에게 이게 마시는 물이냐고 물으니 맞다고 한다. 호텔로 돌아와서 장 본 것을 집사람에게 주니 라면을 끓이겠다며 물병을 딴다. 그리고는 물맛을 보더니 탄산수라 한다. 독일 사람들은 탄산수를 많이 마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묵은 호텔에서도 탄산수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삼양라면 한 개에 햇반 하나를 말아 둘이 나눠 먹으니 꿀맛이다. 2024-4-30 화 서유럽 렌트카 여행구 호헨졸렌 성과 튜빙겐의 중세거리.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제 검은 숲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오는 도중에 호헨졸렌 성을 들러야 했다. 호헨졸렌 성 HOHNJGOLLERN 캐설은 독일 남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이다. 디즈니랜드의 신데렐라 성이 바로 이 성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닐까 싶다. 호헨졸렌 성은 슈투트가르트에서 남쪽으로 50km 남짓 떨어져 있다. 먼저 호헨졸렌 성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중세 도시로 인기 있는 튜빙겐을 들릴 예정이다. 아침을 먹고 9시가 조금 지나 호텔을 출발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아우토반으로 오른다. 속도 무제한의 고속도로라지만 가능한 한 시속 100km가 넘지 않도록 운전을 했다. 한참을 달린 후 우리의 국도 비슷한 도로로 들어섰는데 이러한 도로도 웬만하면 제한 속도가 100km가 넘는다. 여행하기 전에는 유럽의 시골길을 쉬엄쉬엄 달리다 멋진 전원 풍경이 나오면 차를 세우고 구경도 하는 그런 여행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꿈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만들어져 아무리 시골이라도 도중에 차를 세우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독일인들에게 있어 도로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이웨이 같은 2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저 멀리 제법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이 보인다. 바로 호헨졸렌 성이다. 곧 하이웨이를 빠져나와 시골길을 달린다. 한참을 가다가 성이 있는 산길로 난 도로로 접어든다. 호헨졸렌 성은 해발 8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다. 좁은 도로 옆으로는 초원이 펼쳐지고 산 저 아래에는 빨간색 지붕을 한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이 한적한 도로에는 곳곳에 차를 세울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 잠시 차에서 내려 맑은 공기도 마시고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감상한다. 매표소가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입장권을 사러 갔다. 표는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이곳에서 직접 살 수도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면 23유로, 직접 구입하면 26유로이다. 너무 비싸다. 집사람과 둘이면 거의 50유로이다.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인터넷 발권을 시도했는데 절차를 밟아 나가다 보면 먹통이 된다. 어쩔 수 없이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샀다. 이전에 중국에 가서 자금성 입장권이 너무 비싸다고 불평한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럽의 성이란 것이 보통 밖에서 보면 멋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별 것 없다. 며칠 전 갔던 하이델베르크 성도 그랬다. 그랬기에 이번엔 밖에서만 성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방법을 모른다. 집사람과 둘이 52유로를 주고 입장권을 끊었다.
잠시 후 성까지 운행하는 셔틀이 와 타고 성으로 갔다. 멀리서 볼 때는 뾰족한 탑들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막상 성 안으로 들어가니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이 성은 호헨졸렌가가 소유하고 있다. 호헨졸렌가는 수많은 영주, 귀족, 선제욱, 프로이센의 왕들, 그리고 독일 황제를 배출한 독일 최고의 명문가란다. 성 안내 전단을 보면 첫 페이지에서 프로이센 왕자 게오르그 프리드리 부부의 이름으로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 인사말을 시작한다. 왕자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인다. 이 성이 처음 건설된 것은 11세기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후 수차례 파괴되었다가 현재의 성은 19세기 중반에 건설되었다고 한다. 성이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성에 오르면 아름다운 풍경이 발 아래 펼쳐진다. 푸르고 노란 밭들이 펼쳐진 가운데 이곳저곳 크고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성 아래 풍경을 감상하면서 성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성은 왕가의 성이기 때문에 다른 성들과는 다르다. 성 안은 화려한 가구들과 장식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넓은 연회장의 테이블 위에는 황금색의 식기와 장식물이 번쩍인다. 호화와 사치의 극치라는 생각이 든다. 이 높은 곳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조달했나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이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물을 확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가파른 산 꼭대기의 높은 성벽으로 보호받는 이 성은 가히 철옹성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 아래서 보급만 끊어버린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다. 군사들은 20만 300명 정도 이상은 주둔하지 못할 것 같다. 성을 구경한 후 성 밖으로 나와 성벽 밑을 걸으니 성 안에 있는 것보다 성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역시 입장권을 끊지 말고 성 주위를 걷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성에서 내려올 때는 셔틀을 타지 않고 걸어 내려왔다. 성 전체의 모습이 점점 더 잘 보였다. 호헨졸렌 성에서 슈투트가르트로 가는 도중에 튜빙겐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인구 9만 명 정도의 이 작은 도시는 중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호헨졸렌 성을 출발하여 30분 정도 지나 튜빙겐 시내로 들어왔다. 마치 숲속에 숨은 옛 도시 같은 느낌이다. 주차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주차한 듯 보이는 차가 많은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시내를 헤매가가 주차 빌딩을 발견하고 주차할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나와 잠시 큰 길 따라 걷다가 골목길로 들어서니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거리 풍경이 펼쳐진다. 간혹 오래된 건물도 중간중간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 않은 건물이다. 현대에 지은 건물도 모두 중세 스타일로 하도록 하는 모양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마치 중세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 거리를 즐기고 있다. 조금 더 가니 큰 성당이 보인다. 튜빙겐의 대표적 명소인 튜빙겐 교회이다. 그 앞에는 작은 광장이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교회 계단에 앉아 거리의 모습을 즐기고 있다. 교회 옆길로 나가면 작고 아름다운 강이 나온다. 강 위에는 평범한 시멘트 다리가 놓여 있는데 강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다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강 위에는 보트를 즐기는 사람도 많이 보인다. 강을 따라 공원이 길게 조성되어 있다. 그다지 가꾸지 않은 듯한 공원이지만 큰 플라타나스 나무들과 강의 풍경이 서로 어울려 한가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튜빙겐의 정취를 마음껏 즐긴 후 슈투트가르트로 향했다. 오늘은 포르쉐 박물관에 들러야 한다. 박물관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 5시이다. 박물관을 구경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다. 게다가 나 자신 자동차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태여 관람하고픈 마음도 없다. 기념품점에만 가서 외손자 선물만 몇 개 샀다. 호텔로 돌아와 소시지를 듬뿍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다. 김치만 조금 넣었으면 부대찌개가 되었을 텐데 아쉽다. 치즈를 안주로 와인을 마시니 행복이 따로 없다.